제63화 수경선생 제1장 채모를 추격해온 것은 조은이 이끄는 유비군 300명이었다. 원래 조은은 외청의 술자리에 끌려가서 술을 몇 잔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마가 부산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안에 들어가 보니 자리에 있어야 할 유비가 보이지 않았다. 크게 놀란 조은이 객관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누가 말했다. 채모가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달려갑디다. 그 말을 들은 조은은 마음이 급했다. 얼른 창을 들고 말에 오른 뒤 데리고 온 군사 300을 이끌고 서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다가 유비를 놓치고 돌아오는 채모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조은이 채모에게 물었다. 우리 주공은 어디 계시오? 사군이 술자리를 피하신 것은 아는데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 조심성 많은 조은은 어물거릴 시간이 없다 보고 즉시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앞에 큰 계곡이 가로막고 있어 달리 나아갈 만한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채모를 꾸짖듯이 추궁했다. 너는 우리 주공을 잔치에 청해놓고 어찌 군마를 이끌고 뒤쫓았느냐? 국군 42개 주연의 원님들이 모두 와 있는데 상장의 위치에 있는 내가 어찌 경호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채모는 다시 능청스럽게 둘러댔다. 그러나 의구심이 생긴 조은은 다시 다그쳤다. 내 말은 못 믿겠다. 너는 우리 주공을 핍박하여 어디로 가게 하였느냐? 사군께서 혼자 말을 타고 서문으로 나가셨다는 보고를 받고 이곳으로 왔지만 보이지 않으셨다. 조은은 채모를 의심하면서도 물증이 없으니 더 이상 다그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곡으로 달려가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건너편 언덕 일대에 물에 젖은 흔적이 보였다. 인마가 흘린 물자국 같기도 했지만 분명하지는 않았다. 이를 본 조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말을 타고 이 계곡을 건너뛰신 건 아니겠지? 조은은 300 군사를 풀어 사방을 찾아보게 했으나 유비의 종적은 보이지 않았다. 채모를 다시 추궁하기 위해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래서 문지기를 잡고 다그쳤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유사군께선 말을 몰고 서문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조은은 성 안으로 들어가 이 문제를 밝혀보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매복군에게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급히 신야성으로 돌아갔다. 한편 말을 타고 계곡을 건너뛴 유비는 자신이 술에 취하거나 미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이렇게 넓은 협곡을 한 번에 건너뛰다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랴. 그렇게 생각하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남장을향해 말을 달렸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한참 가노라니 웬 목동이 소등에 앉아 피리를 불며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자 유비는 싸움의 패에 쫓기느라 한껏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탄식했다. 저 아이가 내 신세보단 낫구나. 그리고는 말을 세우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목동 역시 소를 멈추고 피리를 그치더니 유비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장군께선 혹헌건적을 무찌른 유비가 아니신지요? 유비가 깜짝 놀라 물었다. 너같이 외딴 시골 아이가 어찌 내 이름을 알고 있느냐? 동자가 대답했다. 저도 원래는 몰랐습니다. 그럼 어찌 알았느냐? 스승님을 모시다 보니 손님이 오시는 날 유연덕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키가 7척 5촌이고 팔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눈으로 자기 귀를 돌아볼 수 있는 분인데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군을 배우니 바로 그 모습이시기에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내 스승은 어떤 분이냐? 스승님의 성은 사마, 이름은 휘, 자는 덕주이십니다. 영천군 출신이신데 물거울처럼 인재를 잘 비치는 눈을 갖고 있다 하여 도우를 수경선생이라 합니다. 내 스승은 어떤 분들과 겉하시느냐? 양양의 방덕공과 방통 같은 분들이십니다. 유비는 들어본 일이 없는 이름들이었다. 방덕공과 방통은 어떻게 되는 사이냐? 숙질간입니다. 방덕공의 자는 산민인데 제 스승님보다 10살이 많으시고 방통의 자는 사원인데 제 스승님보다 5살이 적습니다. 하루는 제 스승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뽕잎을 따시는데 마침 방통이 찾아오셔서 뽕나무 밑에 앉아 종일토록 의논하시면서도 권태로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 스승님은 방통을 무척 사랑하시어
아오라고 부르시지요. 내 스승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동자는 멀리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앞숲속에 장원에 계십니다. 내가 바로 유비다. 내 스승을 뵐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겠느냐?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자가 앞장을 섰다. 이리쯤 가자 과연 숲속에 장원이 나타났다. 유비는 그 장원 앞에서 말을 내리고 중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검은 고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매우 청아했다. 제2장. 동자가 손님의 내방을 알리려 하자 유비가 얼른 붙들었다.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검은 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더니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 웃으며 나와 말했다. 검은고 가락은 맑고 그 개하건을 갑자기 소리가 높아지며 크게 울리는 것을 보니 영웅이 듣고 있었음에 틀림없구나. 밖에 누가 오신 것이냐? 동자가 유비에게 말했다. 이분이 바로 제 스승님이신 수경 선생이십니다. 유비가 보니 모양은 소나무 같고 골격은 학 같은 풍채가 아무래도 범상치 않았다. 황망히 앞으로 나가 인사를 드렸으나 옷깃은 아직 젖은 채였다. 수경 선생 사마휘는 유비를 보더니 한마디 했다. 공은 오늘 큰 어려움을 모면하셨소이다. 유비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자신의 곤경을 안 것일까? 동자가 말했다. 이분이 바로 유연덕이십니다. 사마휘는 유비를 사랑방으로 청해들여 손님과 주인의 자리를 구분하여 앉았다. 유비가 보니 서가에는 책들이 가득 쌓여 있고 창밖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한껏 자라나 있으며 돌상 위에 검은 고가 놓여 있는 등 방 전체에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사마휘가 유비에게 물었다. 명공께서는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소이까? 이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동자가 알려주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조난을 뵙게 되니 여간 기쁘고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사마휘가 웃으며 말했다. 공은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틀림없이 난을 피하려다가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을게요. 이렇게까지 꿰뚫어 보니 유비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양양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고 난 사마휘가 말했다. 공의 기색을 보고 이미 알고 있었소이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다. 명공의 큰 이름을 들은 지 오래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신세가 공공하고 불우한지 그 까닭을 알고 계시오. 그 안에 운이 순조롭지 못하여 그리 되었겠지요. 그렇지 않소이다. 그 까닭은 명공을 옆에서 도와줄 인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인재를 얻지 못하다니요. 내 비록 재주는 없지만 문사로는 손권, 미추, 간홍 등이 있고 무사로는 관우, 장비, 조운 등이 있어 충성을 다하여 나를 돕고 있고 나 또한 그들의 힘에 의지하는 바가 큽니다. 유비는 사마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사마휘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기사, 관우, 장비, 조은 같은 분들은 모두 홀로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장군들이지요. 하지만 내 말은 그런 장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 안타깝다는 것이오. 손권, 미축 같은 사람들은 백면서생일 뿐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구제할 만한 제목은 되지 못하지요. 유비는 비로소 사마휘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나도 일찍이 몸을 굽혀 산골에 묻힌 인재를 찾았으나 아직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만한 분들은 조조나 원소 등에게 몸을 이미 의탁하고 있더군요. 열집이 사는 마을에도 반드시 충직하고 믿어온 사람이 있다는 공자님 말씀도 듣지 못하셨소. 어찌 사람이 없다고만 하시오. 여기서 유비는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다. 내 어리석고 둔하여 알아보지를 못하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은 형주, 양양 일대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꼭 들어보셨소. 아니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소. 사마휘는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8, 9년 사이로 쇠하기 시작하여 13년이 되면은 남는 사람 없지만 그러해도 1000명은 돌아갈 곳 있나니 진흙 속 이무기는 하늘로 오르리라. 노래를 들은 유비가 사마휘에게 물었다. 무엇을 뜻하는 노래입니까? 그러자 사마휘가 대답했다. 이 동요가 불리기 시작한 것은 권한 초부터였는데 권한 8년에 유경승의 전처가 죽으면서 그 집안에 분란이 생겼소이다. 이것이 이른바 쇠하기 시작하였다는 뜻이고 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유경승이 죽은 뒤에 문관, 무관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남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뜻이지요. 1000명은 돌아갈 곳이 있다든지 이무기가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것은 모두 장군을 가리킨 말이오라. 이 말을 듣고 유비는 깜짝 놀랐다. 내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기재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으니 한번 공을 들여 찾아보시오. 유비가 흥분해서 물었다. 기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하하, 봉룡과 봉추 두 사람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의 폐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오. 귀가 번쩍 뛴 유비가 침을 삼키며 물었다. 봉룡과 봉추라고요. 봉룡과 봉추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에 사마휘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좋구나 좋아. 유비는 사마휘의 말투에 신경이 쓰였으나 이는 그의 말버릇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누가 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자 좋구나 좋아. 하고 맞장구를 쳤다. 아들 죽은 사람에게까지 좋구나 좋아. 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그의 아내가 핀잔을 주자 사마휘는 당신 말도 맞구먼. 좋구나 좋아. 하며 손뼉을 쳤다고 한다. 유비가 다시 묻자 사마휘가 말했다. 날이 저물었으니 장군은 이곳에서 하룻밤 쉬도록 하시오. 날이 밝으면 말씀드리겠소. 그리고 즉시 동자에게 저녁상을 드리고 마른 뒷곁에 끌어다 여물을 먹이도록 지시했다. 제3장. 저녁을 먹은 후 유비는 사랑채 옆방에다 마련해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사마휘의 말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랬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 곧 1급 책사였다. 그래서 의욕은 넘치면서도 이날 이때까지 뜻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몸을 뒤척이고 있을 때 옆방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사마휘의 말소리가 들렸다. 원직이 이 밤중에 웬일인가? 유비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원직이라 불린 사람이 말했다. 오래전부터 유표가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만나보니 공연한 헛소문이더군요. 말하자면 착한 사람을 좋아는 하지만 쓸 줄을 모르고 악한 사람을 미워는 하지만 버리지를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별서차를 써놓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허허, 그대는 임금을 보좌할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주인을 가려 섬겨야지 어찌 경솔히 유표를 찾아갔단 말인가. 하물며 영웅오골은 눈앞에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그대로구먼. 선생은 지금 유연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어찌 나한테 묻는가.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있던 유비는 이 사람이 봉룡이나 봉추일 것이라 짐작하고 크게 기뻐했다. 바로 건너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서두는 게 아닌가 싶어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사마휘에게 인사를 드리며 물었다. 어젯밤 찾아오신 손님은 누굽니까? 네버시에다. 그분을 한번 만나볼 수 없겠습니까? 유비가 청하자 사마휘가 말했다. 그 사람은 밝은 주인에게 몸을 위탁하려고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소이다. 그럼 그분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사마휘가 웃으며 말했다. 좋구나 좋아. 유비가 다시 물었다. 봉룡과 봉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 한밤에 그분이 봉룡이나 봉추가 아니었는지요? 사마휘는 역시 웃으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좋구나 좋아. 묻는 질문마다 좋구나 좋아하는 대답으로 딴청을 부리자 유비는 사마휘에게 큰 절을 올린 뒤 한나라 황실의 부흥이라는 명분을 꺼냈다. 이 산에서 나가 서로 도우며 쓰러져가는 한나라 황실을 붙들어 세우도록 하십시다. 그러자 사마휘는 웃으며 말했다. 좋구나 좋아. 그러나 사냐에서 한가히 지내는 사람이 세상일에 무슨 쓸모가 있겠소. 나보다 10배는 나은 사람이 돕게 될 것이니 공은 마땅히 그를 찾아야만 할 것이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장원 밖에서 사람 소리와 말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동자가 와서 알렸다. 웬 장군이 군사 수백을 이끌고 장원 앞에 와 있습니다. 유비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가 아닌가 싶어 겁이 났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먹고 나가보니 찾아왔다는 사람은 바로 조은이었다. 유비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오 자룡이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걸 어찌 알았는가? 말에서 내린 조은이 안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어젯밤 신야성에 돌아가 주공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으시기에 밤새 물어 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공께선 빨리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채무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알았네. 유비는 사마휘와 작별한 뒤 조은과 함께 신야성으로 말을 달렸다. 그렇게 몇 리쯤 가고 있을 때 앞에서 한 무리의 인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관우와 장비였다. 두 사람도 유비가 무사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유비는 그들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돌아가면서 자신이 말 타고 단계를 건너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두 놀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신야성으로 돌아온 유비는 손건 등과 더불어 양양에서 있었던 일을 상의했다. 손건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이 일은 유표가 시킨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표에게 사찰을 보내 이 일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네. 유비는 즉시 유표에게 보내는 서찰을 썼다. 그리고 그것을 손건에게 주어 형주로 가게 했다. 손건이 형주에 도착하자 유표가 그를 불러들여 물었다. 내가 유비를 양양 모임에 참석하도록 청하였는데 무슨 까닭에 자리를 피해 가버린 것인가? 손건은 서찰을 전해 올리고 채모가 계략을 꾸며 유비를 해치려 한 사실과 말이 단계를 건너뛰어 간신히 살아났다는 것 등을 상세히 아뢰었다. 유표는 크게 노해 채모를 불러들였다. 네 어찌 감히 내 아우를 해치려 들었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 목을 쳐라. 옆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채부인이 달려나와 울며불며 자기 남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채모는 제 동기간입니다. 저를 봐서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듣기 싫소. 부인의 목숨이 부지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오. 채부인의 애원에도 유표의 노여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무사들이 들어와 채모를 끌어냈다. 바로 그때 손건이 끼어들었다. 채 장군을 살려주십시오. 만일 사군께서 그를 죽이시면 유황수께서도 이곳에 편히 계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채모를 풀어주었다.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꾸중한 뒤에 큰아들 유기에게 명했다. 너는 공우와 함께 신야성에 가서 현덕공에게 사죄하고 돌아오너라. 유기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신야성으로 갔다. 그를 맞은 유비는 술자리를 베풀어 극진히 대접했다. 술이 거나해지자 유기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조카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가? 까닭을 묻자 유기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다만 계모가 이복 동생 유종을 후계자로 삼기 위하여 이 조카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어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숙부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유비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항상 삼가고 효를 다하게. 아무리 계모라 하더라도 효를 다하면 감동받지 않겠나? 진심을 보이면 절로 화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론적인 대답에 유기는 조금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그럴까요? 하고 맥없이 되뇌었다. 다음날 유기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다. 막상 형주로 돌아가려니 두려운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다. 이에 성밖까지 전송을 나가던 유비는 자기 말을 가리키며 유기에게 말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말이 불길하다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이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황천객이 되었을 게야. 운명은 자기 자신이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유기는 그 말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건 말의 힘이 아니라 바로 숙부님의 홍복이십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유기는 작별 인사를 했다.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유기의 모습이 퍽치근해 보였다. 제4장 유비는 말을 돌려 성으로 향했다. 그런데 저작거리에서 갈건의 베옷 검은 띠에 검은 신을 착용한 사내가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같은 행색은 당시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숨어 사는 은든 선비의 전형적인 차림새이기도 했다. 천지에 뒤집히며 불길이 꺼지려 하고 큰 집에 무너지며 외나무론 못 버티고 산골에 현자 있으며 밝은 주인 찾으나 명군의 인재 찾으며 나를 몰라보시네. 노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다. 산골에서 어진이를 찾고 있는 유비의 처지를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귀를 기울이던 유비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수경 선생이 말하던 봉룡이나 봉추가 바로 이 은둔 선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곧말에서 내려 그를 불렀다. 선비, 은둔 선비가 걸음을 멈추고 유비를 바라보았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소. 당신 노래를 더 듣고 싶은데 어떻소? 나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제 노래를 들어주시려는 분도 있군요. 그렇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유비는 그를 현청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은둔 선비에게 물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저는 영천 출신으로 성은 선 이름은 복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군께서 선비를 받아들이고 어진이를 구하신다는 말을 듣고 와서 몸을 의탁하고 싶었으나 감히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군께서 들으시도록 저작거리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지요. 호우 나 들으라고?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아, 이 사람은 봉룡이나 봉추가 틀림없겠구나. 유비는 극진한 예우로 그를 대접했다. 이에 보답하려는 듯 선복이 말했다. 방금 사군께서 타셨던 말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유비는 호기심이 일었다. 과연 무슨 재주를 보이려는 것일까?
그래서 수하에게 말을 대청 아래로 끌고 오라고 명했다. 이윽고 끌려온 말을 본 선복이 말했다. 이 말은 정로마가 아닙니까? 명마이기는 하나 주인에게 화를 입힐 말이니 타시면 안 됩니다. 대번에 정로말을 알아보니 역시 예사 인물은 아닌 듯 싶었다. 이적에게서도 같은 말을 들었던 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미 그런 일을 한번 겪었소이다. 그리고 단계를 건너뛴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선복이 말했다. 그건 주인을 구한 것이지 해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한 번은 반드시 주인을 해칠 것입니다. 제게 액마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께서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정로말을 내주십시오. 그랬다가 그가 화를 당한 다음에 타시면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유비는 낯빛을 고치며 말했다. 그대는 이곳에 온 첫날부터 내게 바른 길은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화 입히는 일이나 알려주니 나는 그런 가르침은 받지 못하겠소. 그러자 선복이 웃으며 사과했다. 일찍이 사군에 어진 덕을 들었지만 영웅의 기상을 뛰어넘는 그 인의에 탄복합니다. 아까 한 말은 시험 삼아 한 말이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유비 역시 표정을 고치며 사과했다. 그런 뜻이 있는 줄은 몰랐소이다. 하지만 내게 무슨 어진덕이 있다고 그러시오. 영천에서 이곳으로 오다가 신야연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에도 사군의 어진 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그래요. 그런 노래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선복이 노래 가사를 읊었다. 신야성의 원님은 인의로운 유항숙. 이곳에 오신 뒤론 백성들 풍족하이. 이 노래만 보아도 사군의 어진덕이 사람들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허, 내게 무슨 어진덕이 있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오. 선생의 가르침을 바랄 뿐이오. 사마휘가 책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인재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진 유비는 마침내 선복을 군사로 삼은 뒤에 말했다. 우리 군마에 통솔권을 맡기겠소. 군사의 생각대로 훈련시키시오. 이에 선복은 비록 숫자는 적으나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유비군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제5장 한편 기주에서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다음 목표를 형주로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예비 공작으로 조인 이전과 항복한 장수 여광 여상에게 3만 군사를 내주고 번성에 주둔하면서 형주 양양을 살펴 그 허실을 탐지하라고 일렀다. 여광과 여상이 조인에게 말했다. 지금 유비가 신야성에 주둔하여 병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이며 군량과 말먹이 풀을 비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뜻이 작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승상께 투항한 이후 작은 궁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정예병 5천을 내주면 유비의 머리를 취해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조인은 크게 기뻐했다. 좋소. 5천 군사를 내줄 테니 신야성으로 가서 유비의 머리를 가져오시오. 여광 여상은 5천 군사를 이끌고 신야성으로 향했다. 정찰을 나갔던 기마 척후병이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유비는 선복을 불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찌하면 좋겠소? 맹훈련을 시켰다곤 하지만 아직 대군과 싸워 이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복은 웃으며 대답했다.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적이 5천이라니 마침 실전 연습에 알맞은 숫자입니다. 그래요. 예, 기왕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죠. 관공은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왼쪽 길에 매복해 있다가 적의 중앙을 치고 장비는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른쪽 길에 매복해 있다가 적의 후미를 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공께선 조운을 데리고 출병하여 적의 선두를 치시면 가히 저들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좋소. 그리하십시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을 떠나보낸 다음 선복 좋은 등과 함께 2천 군사를 이끌고 서엉을 나갔다. 채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산 뒤쪽에서 흙먼지가 크게 일더니 여광, 여상의 군사가 들이닥쳤다. 양군은 각각 진의 모퉁이에 활잡이들을 배치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유비가 말을 타고 영문 깃발 아래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는 자가 누군데 감히 내 경계를 침범하였느냐? 그러자 여광이 말을 타고 나와 소리쳤다. 나는 대장 여광이다. 승상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너를 잡으러 왔느니라. 유비가 크게 노해 조은에게 나가 싸우라고 했다. 조은이 달려나가자 여광도 달려나왔다. 그러나 기량이 월등한 조은은 몇 합 겨루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창으로 여광을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이를 계기로 유비가 군사를 휘몰아 덮치자
여상은 형의 원수를 갚을 생각도 못하고 군사들과 함께 달아났다. 한참 도주 중인데 갑자기 길가에 매복해 있던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놈, 어디로 달아나느냐? 앞장선 대장은 관우였다. 오금이 저렸다. 한바탕 거세게 몰아치자 여상은 태반의 군사를 잃은 채 도망쳤다. 그러나 채 심리도 가지 못했을 때 또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대장이 창을 꼬나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장이떡이 예 있느니라. 그리고 곧장 여상에게로 덤벼들었다. 여상은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장비에 창에 찔려 몸이 뒤집힌 채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를 본 적의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군사까지 합쳐 적군을 맹추격했다. 그리하여 적군의 반수 이상을 사로잡은 뒤 군사를 거두어 신야성으로 돌아왔다. 역전분투한 관우, 장비, 조은의 공도 컸지만 선복의 지위야말로 수은갑이었다. 유비는 선복을 칭찬하며 극진히 대접했다. 그리고 전 군사를 배불리 먹이고 전공에 따라 상을 내렸다. 한편 살아 돌아간 패잔병이 조인에게 아뢰었다. 여광, 여상, 두 장수는 죽고 많은 군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조인이 크게 놀라 상의하자 이전이 말했다. 두 장수는 적을 깔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병사를 마땅히 움직이지 않아야지요. 승상께 보고하여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토벌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조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소. 지금 두 장수가 싸우다 죽었고 또 허다한 병사와 말들이 꺾였으니 이 원수를 빨리 갚지 않으면 안 돼요. 그까짓 코딱지만한 신야성을 치는데 어찌 승상의 대군까지 번거롭게 한단 말이오. 유비는 걸물입니다.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공은 왜 그리 겁부터 먹는 거요? 병법에 이르기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소. 나는 싸움을 겁내는 게 아니라 다만 필승을 거두지 못할까 두려운 거지요. 그러자 조인이 버럭 화를 냈다. 공은 딴 마음을 품없소? 나는 유비를 사로잡고 싶소이다. 장군이 가시겠다면 나는 번성을 지키지요. 함께 가지 않겠다면 정말 딴 마음을 품은 것이오. 이에 이자는 할 수 없이 조인과 함께 25,000의 군마를 점검하여 신야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